신규 확진자가 사태 이래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하루 470명에 달하며 1,300만 명을 넘어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오미크론 대유행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자연 면역의 수준이 낮았던 방역 모범 국가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고비가 코로나19 사태의 마지막 진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이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2년 동안 사망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2개월 동안 사망했거든요. 이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의료 현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인구의 1% 정도가 매일 감염되는데 병원 안이 보호될 리가 없어요. 보호할 수도 없고요. 그 와중에 정점을 지났다는 안도감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받아들여 라고 설명하는 건 숨어있는 피해를 커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인구의 4분의 1을 감염시킨 오미크론 변이. 우리는 코로나19의 큰 파고를 마침내 넘어선 걸까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봄 기온이 완연해진 거리 곳곳 시민들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심 번화가, 가게마다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한편 동네 병원도 바빠졌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대기자로 종일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코로나 사태 2년여. 감염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왔지만 시민들의 일상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합니다. 주변에 코로나 혹시 걸리신 분들이 있나요? 네, 많아요. 특히 오미크론부터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에서도 많이 걸려버리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무덤덤한 게 사실이긴 하죠. 조금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아유, 뭐 마스크 잘하고 그러고 다니면 되지. 그리고 친구도 만나고 이러고 다녀. 지난달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했더니 감염 가능성을 2년 내에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감염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 기대감이 커지던 중에 맞닥뜨린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대응과 인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100만 명이 되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렸지만 그 후 불과 한 달 반 사이 순식간에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델타 때도 이미 전염력이 너무 높아진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전염력이 높아졌어요. 게다가 기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능력도 되게 좋아졌죠. 그러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아주 넓어져요. 그 점이 이제 오미크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학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던 것이고요. 확진자 증가 속도나 규모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초 최정점 규모를 37만 명 정도로 예측했지만 일일 최다 확진자는 한때 60만 명을 훌쩍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며 유행 기간 역시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선 각 나라별 유행 시기가 달라서 특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 확진자 수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더 일찍 퍼진 미국이나 유럽은 지난 1월 유행 정점을 지나 2월부터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2월부터 유행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행 정점 시기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걸로 풀이됩니다. 덴마크 같은 나라는요. 이미 전체 인구의 확진자 숫자가 50%를 넘어요. 결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어렵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감염자 숫자가 한 4% 내외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감염자 90%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감염이 더 쉽게, 더 빠르게 확산될 그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많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뒤늦게 확진자가 폭증하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기존의 방역 모범 국가들이 해왔던 소위 접촉자 추적과 격리를 통해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접촉자 격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기존의 감염자 숫자가 적었던 자연 면역의 수준이 낮았던 방역 모범 국가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일종의 방역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년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노력과 백신 접종. 하지만 결국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감염되면서 긴 시간 감내해온 방역 대응이 모두 헛수고였다는 허탈감마저 느끼는 상황. 미국은 지금 뭐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뭐 K 방역이 최고라는 둥 막 스스로 막 자화자찬하더니 임기 말기가 되니까 이거는 무슨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걸리든 말든 60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일 뒤에 10만 명이냐 200일 뒤에 50만 명이냐 이런 숫자 노름이지 어차피 빨리 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거리두기 방역 대응 없이 일찌감치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게 나았을까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지난 2020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도 전에 확진자가 폭증했던 미국과 유럽은 도시 봉쇄라는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중환자와 사망자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했고 전파력은 점차 높아졌지만 치명률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더 많은 숫자의 환자 발생이 생긴다면 오미크론에서 생기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덜 피해가 입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상대적인 중증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중환자의 대응 역량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은 환자까지도 버텨낼 수 있는 면은 있거든요. 어느 나라나 유행을 피할 수 없었지만 피해 정도는 다릅니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수가 우리는 300명 수준인 반면 미국과 영국 등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거리 두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봉쇄 조치를 반복한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자유를 더 많이 제한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영국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망자가 많아서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락다운을 해버렸거든요. 그럼 우리는 델타 때라고 하더라도 9시까지 다닐 수 있었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영국이 6,800만 정도 돼서 우리보다 한 1,000만 명 많거든요. 근데 15만 명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국이 15만 명 죽는 동안에 우리가 10,000명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전까지 우리가 관리를 최대한 잘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지난 2년간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가 줄어들고 완화하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애초에 거리두기만으로 유행을 영원히 억제하거나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는 없었던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행을 지연시키려던 건데요. 다른 나라는 20년도에 겪었거나 2020년에 겪었거나 21년에 겪었던 일을 2022년
솥까지 유예했어요. 한국은. 이건 워낙에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원래 커브 플래트닝,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그런 것이다. 연기 지연 전략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 마치 종식되는 전략인 것처럼 좀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학자나 혹은 언론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몫이 아니라 관료와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의 몫이겠죠.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유행을 지연시켜 왔다면 우리 사회와 의료 체계는 이 같은 상황에 충분한 대비가 돼 있었을까요? 2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재택 치료에 들어가면서 약국의 상비약은 모두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검사 역량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확진자가 되는 순간 의료 서비스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과 환자 모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확진자 산모가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사례까지 생겨났습니다. 사망자가 하루 300~400명씩 쏟아지자 장례식장은 물론 화장장마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화장 회차까지 늘렸지만 곳곳에서 화장장 대란이 벌어지며 장례가 무기한 길어지는 경우 역시 빈번합니다.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대리인으로 하셨었는데 이게 거의 티켓팅 수준으로 이게 굉장히 힘드셨다고. 이게 아무래도 기간이 거의 한 일주일 가량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죠. 수백 명 수준으로 유지되던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 수준으로 폭증하는데 우리 방역 시스템은 이에 맞는 준비가 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역시 의료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하기로 내일 하기로 다 준비를 했는데 수술을 할 집도의가 오늘 걸려서 격리가 돼요. 그 수술을 못하고 미뤄져요. 외래를 보고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감염이 돼서 그 의료진이 격리가 되고 외래가 문을 닫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확진자의 절대 숫자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일 300~400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누적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지난 한 달 사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망자가 한 300명대 나오고 400명대 나오는 거는 뭐 비율로만 생각하면 낮은 거지만 절대적인 사망자 숫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사망자가 발생한 거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2월부터 계속해서 방역 완화기조, 특히 거리두기 완화기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될 거를 예견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는 거죠. 환자 개인별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 병상 가동률 60%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 병상 가동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60% 정도에서 정체돼 있고 더 이상 오르지 않잖아요.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병상 가동률은 계속 비슷하다는 뜻은 병상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다 찼다는 것은 맥락이 다른 거죠.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병목이 있어서. 어떤 확진자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중등증 병상에 갈 사람들을 매칭시켜줄 만큼 우리 시스템이 여유가 없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 여력과 병상 관리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건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의 고위험군입니다. 방역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는데요. 그전에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환자만 보는 요양병원을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꽤 많이 만들어놔서 그런 확진된 환자를 잘 수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확진된 환자가 빨리 이제 이송이 되니까 내부에서 유행도 빨리 잦아들게 할 수도 있었었고, 또 일부 안 좋은 환자들은 중환자 의료 체계에 넘어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과정이 됐는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이 이제 너무 집단 발병이 많다 보니까 꽉 차버리니까 3월 초부터 이송이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중증 환자는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전체적인 사망자만 유독 더 늘어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피해가 컸기 때문이에요.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그에 따르는 사망자 증가가 2-3주 후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아 이번 달이 더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망자 역시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례식장이 부족하거나 뭐 그 화장장이 부족했던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한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망하는 숫자에 비해서 꽤 많은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워낙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격리 이후에도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면 사망을 코로나 사망으로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는 하지만 격리 이후에 뭐 딴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요양병원에서 오신 분 자기 요양병원 갈 수도 있고, 요양원 계신 분 퇴원해서 요양원으로 갔는데 그러다가 너무 이제 코로나 때 힘들어서 중간에 한 1-2주 내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통계에 안 잡혀요, 사망자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가져온 대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해졌을 뿐 여전히 감소세는 완만해서 확실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거리두기 역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유행 때는 딱 정점 찍으면 뭔가 확 꺾이는 느낌이, 그래서 한 2-3주 지나가면 한결 확실히 나아지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은 거리두기를 뭐 강화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완화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감염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의 감염자가 충분해져야지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파력 강한 변이와 이로 인한 대유행.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감염된 지금이 코로나19를 끝내는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코로나19를 주기적 풍토병으로 보면서 엔데믹을 준비하는 나라들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결코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작년 4월쯤 예방접종에 대한 좀 낙관론이 많았던 시절이 3-4월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느 전문가든 어느 국가든 간에 델타 변이가 출현할 걸 예측했던 국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델타가 한참 유행하던 9월 달쯤에 오미크론이 나와서 이렇게 큰 유행을 만들 거라고 예측했던 분이 누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미크론이 매우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오미크론 이후에 다른 변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껏 그래왔듯이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고 변이를 거듭할수록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 역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백신이나 감염 등으로 얻은 면역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비슷하거나 그것을 능가하면서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지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미크론을 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전파력을 가지면서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가 생기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오미크론이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다라고 100%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꽃샘 추위처럼 혹독하고 매서웠던 지난 3월. 따스한 봄을 기대하는 건 모두 같은 마음이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이거 끝났으니까 이제 코로나 말도 꺼내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삽시다. 그러면 안 돼요. 2003년에 사스도 있었고 2009년에 신종인플루엔자도 있었고 2015년에 메르스도 있었고 2019년에 코로나19도 있었는데 조금씩 나아진 건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들도 여전히 많았거든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들. 이제 얘기 안 해도 돼. 그럼 예전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는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접하는 감염병과 싸워온 2년여. 그간의 시행착오가 새로운 대응의 무기가 된 것처럼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씩 바로잡고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강력한 변이가 오면 유행이 아주 큰 유행까지는 아니어도 한 두세 번 정도의 유행을 계속해서 우리가 1, 2년 사이에 또 겪을 수 있다는 것들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생각만 할 수는 없다. 다만 오미크론이 어떻든 조금 더 예전보다, 그러니까 델타 같은 게 오더라도 작년 델타 같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기는 한 거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이후의 유행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보